예, 12주 2차 시 합시다. 12주는 우리가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는 이제 공자,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제가 백가, 제자 백가, 예, 그리고 공자 이렇게 이제 맹자의 소위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공자,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1차 시 말미에 이제 공자의 정명사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당대, 왜냐하면 그의 학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당대의 정치사, 역사, 문화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정명 사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정명. 이름의 뜻과 실제가 같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정명 사상. 그래서 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정해진 각자의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긴 해요. 자신의 어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이면을 보면 하극상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대부가 제후가 제왕을 이기려 하고 그 지위를 넘보는 상황이었다. 주나라 봉건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런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았던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가 말했던 이 정명사상은 오늘날 보면 매우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그 이름은 내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제목으로 또 그에 반박하는 이제 근거 내용의 책을 또 펴내서 한참 공자 논쟁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공자의 그 보수주의자로서의 공자의 면모가 왜 그런 에, 공자의 이런 이야기 그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공자는 혁신가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가르치면 차별이 없다. 배우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했던 그야말로 스승으로서의 그런 그 올바른 면모를 또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상을 추구했죠. 실현하기 힘든 줄 알면서도 애써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이상적 정치와 문화와 사회관계를 제시하고 추궁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바로 그러한 면모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공자의 이런 사상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 상당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맹자로 갑시다. 지금 우리가 12주 2차 시하고 있습니다. 맹자 그러면 또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머릿속에 맹모 삼천지교. 예, 누구나 아는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갔다 이 말이죠. 왜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 이사했다.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유하거나 특히 인간의 성장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명모 삼천지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묘지 부근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 염장이라고 뭔가 장이라고 하면 이제 좀 뭐 낮춰서 보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엔 장례식장에서 그 다 이제 시신을 수습하죠. 그러니까 그 시신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걸 염하는 사람이죠. 그 염쟁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장인가 염쟁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묘지 부근에 살았더니 그 맹자가 늘 그런 흉내를 내더라. 그 시장 주변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 장사하는 그런 뭐 또 흉내를 내더라. 그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갔더니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네, 우리는 이제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JTBC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강남, 그러니까 돈 좀 있고 또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들 보면 강남으로 이제 다 그 강남 8학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좋은 학교가 뭡니까? 서울대를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강남 쪽에 집이 없으면 소위 위장 전입을 해서 그 인척 집에 주소를 이제 옮겨 놓고 그래서 강남 소재에 뭐 고등학교를 보내고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그랬나? 하여튼 보내고 어 이제 그런 것이 또 우리한테는 그렇게 또 연상이 되죠. 어쨌든 어 비슷한 말로 이제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도 또 그 고사가를 많이 씁니다. 귤화위치,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되었다. 하복, 그러니까 하남 이남으로 어, 오면 강남으로 이렇게 오면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되었다. 본래 것이 변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성질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맹모 삼천지교에서는 교육의 환경 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 자, 그 다음에 인간 본성과 관련해서 맹자, 그러면 성선설 이렇게 떠오르죠. 성선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선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천명지, 어조사지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천명은 위성이다. 중용의 그런 내용을 개성해서 성을 어떤 성질을 말하죠. 성질, 특성, 뭐 자질, 에, 본성, 성을 만물에 내재된 하늘의 작용, 즉 천명이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성, 즉 천명을 중심으로 볼 때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만물 일체 사상을 일단 확립을 합니다. 맹자는.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하늘의 작용이 천지 자연의 대조화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작용을 성의로 이어받은 인간도 성의는 요자는 그래서 요의로 바꿔야 되겠죠. 성의로 이어받은 인간도 성의 움직임을 따르며 인간 사회는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선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선설이라고 좀 더 설명을 또 확인합시다. 그러면 자, 하늘의 작용인 천명은 낳고자 하는 만물을 낳고자 하는 작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맹자에 의하면 이 천명의 작용은 여천지 동류로 표현된 바와 같이 즉 흐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이죠. 맹자에 의하면 모든 존재자의 존재하는 현상들은 이 흐름의 편성에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유지된다. 그러니까 천명의 어떤 작용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단순해서 이야기하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 음? 인간 사회는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을 존재의 본질로서 이해받고 있는 인간의 성질은 그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 남을 낳고자 하는 천명이나 즉 하늘의 어떤 뜻,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인간의 이성의 작용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죠. 감탄하기도 하겠죠. 하여튼 만물을 낳고자 하는 천명이나 남을 사랑하는 인성은 모두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의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인간 행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의의 지가 뭐냐?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맹자는 인의의 지를 강조합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무엇의 마음이죠. 측은하게.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보고 우리는 연민을 느낀다. 이게 이제 본래 인간의 그 어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의는 뭡니까? 수호지심. 의. 발을 의자라는 말이야. 발을 의자. 오를 의자, 발을 의자. 그러면 이제 그 염치를 알므로써, 수치를 알므로써 예의를 지킬 수 있다. 올바름을 깨달을 수 있다. 예는 이제 사양지심, 겸양, 겸손, 사양하는 거. 내가 먼저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지는 뭡니까? 지혜, 지성, 시비지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의예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뒤에 내가 이 네 가지의 인성, 공자가 아니 맹자가 말한 네 가지의 측은지심과 수호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좀 더 상세하게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봅시다. 아,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언뜻 보면 다 깜짝 놀란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 지금은 우물은 없죠. 우리 현대식으로 비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하자면 그 가끔 뉴스 보면 그 엄마가 이 손을 잡고 뭐 동네 편의점에서 뭘 좀 사거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깜짝 이제 어떤 순간적으로 아이의 손을 놓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가 그냥 이렇게 둘레둘레 하다가 아니면 또 이제 뭐 손에 들고 있던 뭐 풍선이라든가 뭐 작은 것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그걸 집으로 대로변으로 자동차가 오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그 모르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주워로 뭐 떼굴떼굴 굴러가는 공을 집으로 가거나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 보고 있을 때 이건 틀림없이 자동차에 이 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는 너나 없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하려는 어떤 행위를 하겠죠. 누군가는 뛰어들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비명을 지르기도 할 것이고, 이제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맹자는 이 행위가 무엇으로 발언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소위 측은지심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동네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를 구해줬다는 그런 이제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싫어서도 아니다. 그럼 뭐냐?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즉 이런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초월해 존재하는 만인 공통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천명이다, 즉 타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성이나 천명의 작용을 맹자는 선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성선이라고 했을 때의 선은 인간의 의식이나 생각이 개입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덕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초월해서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성의 움직임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좀 이해가 어렵죠? 그게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건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천명, 이 천명지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성, 맹자의 어떤 본성론, 인간 본성론, 성선설과 관련했을 때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근원에는 이 천명지위성, 즉 만물에 내재된 하늘의 작용, 응? 천명, 즉 만물은 천명을 중심으로 볼 때 모두 하나다. 그런 만물 일체 사상이죠. 그리고 하늘의 작용은 천지 자연의 대조화를 연출하고 있으므로 그 하늘의 작용을 성으로 이어받은 인간도 성의 움직임을 따르면 인간 사회는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그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면 음, 그런 의미에서의 그 성선설다, 인간의 본성 역시 선하다라고 본 거다. 아, 설명하다 보니까 더 애매해져 버렸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측은지심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더 측은지심 했고, 측은지심까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여기서 천명, 천명 그리고 성선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측은지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더 봅시다. 그 순자는 자 다시 맹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실행하려는 마음씨, 즉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측은지심에서 이야기했던 그 설명했던 것처럼 맹자 시대는 이제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했고 그 마음에는 뭐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심이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 즉 천명,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마음이 순해지고 선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자는 이와 정반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관능적 욕망과 세상의 충동이 일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나는 맹자의 그런 그 소위 천명 사상보다는 순자의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훨씬 더 21세기 오늘날 현대의 어떤 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그런 통찰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다 관능적 욕망과 생의 충동이 일고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통찰이거든요. 더 봅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다시 우리에게 이런 측면이 성장해서 즉 관능적 욕망과 그 생의 충동 그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그 추구하는 것 이기적인 그런 속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그 더 뭔가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이것으로부터 도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규정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의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악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인성은 인간의 본성이죠. 즉 마음씨를 의미하는 거죠. 마음씨를 의미하고 선악은 이제 선과 악,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죠. 그 순자가 말하는 인성은 욕망을 의미하고 뭐 맹자가 말하는 인성 사람의 마음씨를 의미하고 선악은 도덕적 가치를 의미해요. 근데 순자가 말하는 인성은 욕망을 의미하고 선악은 사회적 치란, 사회적인 혼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두 맹자와 순자가 말하는 인성과 소위 선악에 내포된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순자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순자는 인성은 비록 악하지만 왜 악합니까? 인간의 타고난 본성, 본능이 자기 중심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능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쾌락적 본능과 매우 그 연결되는 측면이 있죠. 어떤 성적인 섹슈얼리티니까. 어 이건 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공통적인 것이죠. 근데 다 여타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여타 동물은 이런 관능적 욕망과 생의 충동,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영역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 그 생식 어떤 그 본능과 함께, 음 이런 것이 이제 동물이 타고난 어떤 본능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인간은 여타의 이런 다른 동물과 같은 본능적 어떤 충동이랄까? 이것이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적으로 추구하지 않죠. 이성의 힘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추구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상황. 그래서 다시 맹자가 말하는 인성은 사람의 마음씨를 의미하고 선악은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순자가 말하는 인성은 욕망을 의미하고, 음, 선악은 사회적 치란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자는 그래서 인성이 비록 악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한 방향으로 그것을 교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를 쌓는 일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이 위를, 에, 뭐 다른 얘기하면 덕을 쌓는 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짓이라는 뜻의 허위가 아니고 인위를 가리킵니다. 인위적이다. 인위적. 인위적. 그러니까 인위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욕망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인간의 능동적인 인간의 힘으로 뭔가 가하는 거 인위적이다. 선천적 인간의 본성을 후천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다 발휘할 수만 있다면 범인도 일반 그 보통 사람들도 역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런 거 밖으로부터의 어떤 작용을 가해서 인성을 교정하는 작업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순자는 교육의 수단으로 우리의 이상적 지도자 선왕이 제정한 A와 사법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A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표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공자는 같은 유학자지만 공자는 인을 강조하고 맹자는 인과 의를 강조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원하는 그런 요소고, 또 하늘의 뜻, 천명에 통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 순자의 예와 의는 외재적인 그런 규정이죠. 우리 사회적 집단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강제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순자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외재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건 뭐니까 법과 제도죠. 예,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공동체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외재적인 규정에 의해서 인간을 규제하고, 그러죠. 우리는 어, 그 공동체가 규정해 놓은 음, 어떤 법과 제도,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는, 그다음 우리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는 적절하게 통제를 받죠. 규제를 받죠. 인간을 규제하고 성정의 방향을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A와 을은 사실 법률과 근사한 뜻을 아까 얘기했죠. 법과 제도. 한비자의 법과 이론에 또 상당한 영향을 주죠. 육아는 이제 공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유교의 그런 학문적 그 틀은 인간의 도덕적 실천 근거를 하늘에 둡니다. 하늘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황제는 천자라고 했죠. 천자, 하늘에. 우리는 뭡니까? 단군? 예. 단군 신화에 보면 역시 하늘에, 예, 그 자식, 이렇게
자, 천에 두고 천명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도가는 무의자연을 할 것을 주장하죠. 그 인간의 지혜와 일체의 자기를 물리치고 자연의 질서에 그대로 따를 것을 또 요구합니다. 도가는 더욱더 그런 것이죠. 자연의 법칙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또 그 법칙성을 설명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그 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자, 이제 순자의 그 성악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설명을 좀 내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보충을 합시다. 여기 앞에 가서 순자가 순자가 말했던 여기 요 부분과 관련해서, 자, 순자는 누구나 다 관능적 욕망과 생애 충동이 일고 개인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앞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도덕 질서가 결국 파괴된다. 그래서 인성이 악하다라고 규정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죠. 그러니까 순자의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과 매우 유사한 서구의 철학 사상가들 중에서 누구를 내가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하냐면요. 홉스의 그런 학설, 토마스 홉스의 학설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살았던 시대는 소위 이제 아퀴나스 시대, 중세 시대와는 눈에 띄게 다른 시대입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구교와 신교,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종교개혁은 개인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귀결이 돼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와 국가라는 공동체의 성격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는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던 16세기 후반, 그러니까 1588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이죠. 카톨릭을 지지하는 포쿠스와 그의 동료들의 화약 폭파 음모가 발각되었을 때, 예, 토마스 홉스는 옥스퍼드 대학생이었어요. 영국 시민전쟁을 겪었고 프랑스에서 몇 년간 치료하기도 했던 그런 1679년 고령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토마스 홉스가 살았던 시기는 근대 과학 및 과학적 방법이 이제 막 출발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현미경과 망원경이 발명되었던 갈릴레오와 또 데카르트,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라고 했습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던 그런 데카르트, 이성 중심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였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죠. 홉스는. 네, 그래서 1651년에 홉스가 발표한 리바이어던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리바이어던. 어, 본래는 이제 정치적 의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학적 문제에 대한 이 토마스 홉스의 관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관점이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상 전체에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토마스 홉스의 경우에 17세기 물리학이 물질의 구성 요소를 미세한 원자로 보았던 것처럼 홉스도 인간 사회에 대해 원자론적 견해를 취했는데, 그런 인간 사회가 그래서 구성하는 개인과 관련해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속성을 알려면 먼저 인간의 경향, 특성, 생활 양식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서 먼저 이해돼서는 안 된다. 사회 그 자체는 인간의 행동 방식과 관련하여 설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의 그런 역작 리바이어던의 표지 그림에 잘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보편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칭만 존재한다. 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보편적 속성은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와 관련해서 소위 이제 맹자가 주장했던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의 선함, 또 순자가 주장했던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악함, 그 본성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그 사회적 어떤 도덕 질서가 파괴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어떤 본성의 악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맹자와 순자의 소위 성선설과 성악설의 전제는 인간에 대한 어떤 보편적 속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의 보편적 속성,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루 일반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어떤 속성을 존재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선하다거나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영국의 이제 이 17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보편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명칭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유명론. 예, 유명론. 아, 근데 이제 어, 이 보편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많은 사물에 적용되는 하나의 명칭이 있다. 그 명칭을 통해 각 사물의 공통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토마스 홉스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런 일반 명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에 대한 명칭임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피터와 존 등 개별 인간 이외에, 예? 그러니까 뭐 김갑동, 이을숙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김갑동, 이을숙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이렇게 피터와 존 등 개별 인간, 그러니까 뭐 김갑동도 있고 이을숙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인 인간은 있지만 인간 일반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여요. 토마스 홉스는. 그래서 인간이라고는 일반 명사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죠. 뭐 보편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다. 명칭만 존재한다. 유명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홉스의 견해를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 본성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오로지 개체만이 존재하고 개체들은 서로가 유사할 수도 있고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사성이 강조될수록 홉스의 유명론은 보편적 속성을 논의해야 하는 위험을 맞게 되죠. 유사성.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 개체들의 유사성이 강조되면 그러면 보편성, 그룹도 보편성에 도출되겠죠. 자, 우리는 각자 고유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세 자릿수에 뭐 두 자릿수도 있고 네 자릿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고유한 각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그런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성 1부터 100까지, 예, 여성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성 1부터 100까지는 다 이름도 다르고, 살아왔던,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런, 어떤 환경도 다르고, 그로부터, 생김새도 다르고, 또, 갖게 된 어떤 역량도, 갖추게 된 역량도 다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에, 그 바라는 것, 내지는 목표, 이런 것도 다 다르겠죠. 다 다르죠.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 1번부터 100번까지, 뭐 생김새라든가, 다 같을 수가 없죠. 응? 예, 일란성 쌍생아가 아닌 한, 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홉스는 그런 그 인간 일반은
그러니까 누구누구 이런 개별적 인간 외에 인간 일반이 존재한다 하는 주장을 이제 동의하지 않고 보편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고 명칭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자, 1번부터 100번까지 남성, 1번부터 100번까지 여성은 이름과 생김새와 태어나고 성장했던 과정과 그로부터 갖게 된 어떤 그런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갖게 된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로부터 갖게 된 어떤 목표에 대한 추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 간에 이서성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맹자가 이야기했던, 이거 볼까요? 설명했던 거, 이거 측은지심과 관련된 설명들, 이것은 뭐예요? 1번부터 100번까지 남성, 1번부터 100번까지 여성은 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이지만, 근데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도했다면, 내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봤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고 그러겠죠.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앞도 가리지 않고 그 자동차가 아이를 덮치려고 하는 어떤 상황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이는 구했지만 본인은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 자동차에 부딪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운전자의 어떤 재치, 순발력에 의해서 그 뛰어든 사람까지도 아주 다치지 않고 아주 경상만 입었거나 아주 좋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또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장면을 보고 뛰어들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뛰어들었다가 내 목숨도 다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염려가 또 같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반란 동동 그러고 이렇게 비명만 지르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굳이 외면하고 어? 가거나, 최근에 미국의 최근에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전철 시골 지역 아마 좀 외진 곳이었던 모양인데, 전철 안에서 그 노숙자의 한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한 40여 분간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칸에 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도 그 성폭행 장면을 말리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장면을 찍었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만 보이지, 그 성폭행 가해자를 말리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국 사회를 또 깜짝 놀라게 하죠. 그러니까 선택지, 자, 측은지 신고 관련해서, 자, 그야말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다. 비명만 지르고 동동 안타까워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 세 번째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자기 일을 하거나 방관하는 이런 경우들, 여러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 측은지심의 문제는 그 보편적 속성, 그러니까 이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보편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다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개체만이 존재하고 개체들은 서로가 유사할 수도 있고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유사성이 강조되면 토마스 홉스의 소위 유명론은 보편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고 명칭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 유명론은 보편적 속성을 논의해야 되는 위험을 맞게 돼 있죠. 그런데 홉스가 개인의 동기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인들 사이의 협조와 협동에 못지않게 충돌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홉스가 말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개인들 사이의 협조와 협동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충돌과 갈등이 더 많이 있다, 인간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 아까 이 순자가 말했던 이런 부분과 매우 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 그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죠. 이런 어떤 관능적 욕망과 생의 충동, 그리고 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측은지심과 관련해서 좀 길게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보고 어떤 형태로든 그 상황에 개입해서 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든가.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어떤 승용차에 또는 승합차에 뭐 아이라든가 또 누군가가 이렇게 그 깔려서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 사람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서로 다투어서 그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그 사람을 구해낸다거나, 이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이거 바로 이제 측은지심이다. 순자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순자였죠? 맹자였군요. 어이구, 맹자 순자 헷갈립니다. 측은지심. 이게 이제 우리의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개인은 자신의 어떤 순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이런 이게 우리 타고났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거 타고났냐 학습의 효과냐는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타고났든 학습에 의해서든 우리는 또 그런 어떤 그 보편성을 또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그 외면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소위 그런 어떤 어, 속성을 또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본성과 함께, 다시 말해서 그런 본성과 함께 협력과 협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 보편성도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봅시다. 뒤에 자를 다시 봅시다. 교육의 중요성. 자, 그래서 이제 맹자의 그런 소위 성선설이든 순자의 그 성악설이든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공자는 인을 강조하고 맹자는 인과 의를 강조했는데, 이건 모두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하는 요소이고 출발하는 발원하는 요소이고 하늘의 뜻, 어떤 자연스러운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순자의 예와 의는 외재적인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집단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된 것, 법과 규범, 법과 규범. 그런데 자, 그래서 자연을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의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각적인 능력을 크게 인간은 자부했죠. 순자 이와 같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연 개조 욕구를 개인에게 적용시킨 논리가 바로 성악설이다. 다시 말해서 성악설은 인간의 자연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의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왕이 제정한 예의를 가지고 이를 교정하자라고 하는 의욕의 표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순자의 성악설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이죠. 결국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 철학은 혼란과 무질서에 떨어진 조국을 구해보고자 하는 춘추 전국시대 지식인들의 권위의 산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중국 철학은 실천적 사상이고 도덕 수양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도덕 수양론 공부를 통해서 예, 지금 오타가 나왔군요. 다른 하나는 뭐냐? 중국의 지식인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고대 이미 실현됐다는 전제. 제일 앞에 1차시 앞에 그 이야기했죠. 중국 뭐냐, 공자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들이 추구한 중국 사회 질서 회복이나
태평성세 실현은 모두 고대 3대 치지를 재현하려는 욕망이에요. 3대 치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전설적인. 이는 유토피아를 항상 미래에 실현돼야 할 것으로 상정하는 서구의 지적 전통과는 상반되죠. 유토피아. 지금 여기 없는 것. 미래에 만들어 나가야 될 어떤 세계. 예, 그걸 유토피아죠, 서구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런 그 국가에서 그런 태평성대, 소위 유토피아가 이루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전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모종에 주어진 환경에 일정하게 반응을 보이는 반응 양태 또는 반응 기제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A의 본성을 우리가 이를테면 본성, 뭐 성격이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태도든 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는 말과 글,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이를테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추론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르니까 바로 그거예요. 외부로부터 자극,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성이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모종의 주어진 여건에 일정하게 반응을 보이는 반응 양태 또는 반응 기제를 말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신 과정은 사고, 사고,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사유, 세계를 이해하는 것, 사고, 감정.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게 감정이에요. 욕구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원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봅시다. 우리의 정신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의 정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감정, 욕구.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한 사건들에 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추구해야 할 것을 통해서 자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어요. 예컨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예,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사고죠. 정신과정이에요. 사고.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감정.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행동 패턴은 뭐예요? 반응은 뭡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또는 그것을 공격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간 본성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인간 그 자체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근데 이제 인간은 내가 이제 써놓기는 이중 구조의 존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행동은 예외 없이 인과 법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 즉 타고난 본능에 종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 인간은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존재. 그러니까 타고난 본능, 그 여타 동물이 아까 순자가 이야기한 거 있죠. 여기 앞에서 어, 사람은 누구나 다 관능적 욕망과 생의 충동이 일고 개인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추구한다. 이기적인 어떤 소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
선전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동물의 행동은 예 없이 인과 법칙을 따른다. 즉 타고난 본능의 본능, 알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뿐만 아까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건 종교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인간 이성의 영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음. 종교는 이성이 아닌가? 종교는 이성이 아니죠. 종교는 이를테면 어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성은 보아야 믿고 들어야 믿고 그거죠. 자, 일단 12주 2차 신호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뒷부분과 함께 또 보충 설명을 해서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서양 철학자들의 인간 본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하도록 합시다. 좀 더 3차 시에. 자, 12주 2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